이 앞부분 1장부터 이제 이 2장 3까지는 사실 좀 잡소리가 많았죠. 이 가치 투자 관련된 얘기라기보다는 좀 이제 그 주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던 거고, 테마도 좀 살짝 많이 다뤘던 거고, 지금부터 다룰 거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재무제표 얘기는 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사실 전자공시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서 어떤 특정 회사를 이제 타이핑을 해서 검색을 누르면 밑에 이 보고서, 가장 최근 보고서가 이제 탁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반기 보고서 전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분기 보고서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면 분기 보고서 전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사업 보고서가 있었겠죠. 그래서 1년에 4번 나오는 이 보고서들이, 사업 보고서가 여기 있죠, 그죠? 이 사업 보고서 전에는 당연히 분기 보고서가 있었을 거고, 그죠? 이거는 3, 4분기, 그 다음에 이건 연말 보고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4분기, 그 다음에 반기 보고서. 지금은 이제 3, 4분기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 반기 보고서를 열면, 이 반기 보고서를 열면, 제가 아까 열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반기 보고서가. 그래서 8월 10일 이제 반기 보고서가 툭 튀어나온 거고, 이 반기 보고서의 제일 위에서부터 이제 회사의 개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의 내용, 그 다음에 재무에 관한 사항, 그 중에서도 이 재무제표, 이쪽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이제 열린 거고요. 이 재무제표가 가리키는 게 바로 여기 얘기하는 이 재무제표인 거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전자공시 시스템 안에 있는 보고서 안에 있는 그 재무제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재무제표를 까면 쿠콘 제일 먼저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그죠? 재무상태표 아래에 자산이 들어가 있고요. 제일 밑에, 그죠? 그리고 나서 약간 탭한 위치에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 위에 있는 이 자산과 동일하게 부채가 있는 거죠. 부채 밑에는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본에 대한 이제 잉여금이라든지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별도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큰 개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재무상태표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 포괄손익 계산서죠. 이 포괄손익 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이 쿠폰으로 보시면 이 포괄손익 계산서도 큰 개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일단 지금은. 네,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변동표가 있고요. 자본 변동표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영업으로 인한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현금 흐름표니까. 그 다음이 이제 주석이 이제 별도로 여기서는 이제 표시를 해주게끔 돼 있는데 주석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재무제표에 대한 큰 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재무상태표에서 이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이 국제회계 기준, 이 국제라는 게 이 인터내셔널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재무상태표는 이제 국제표준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 자산이라는 개념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 거고, 이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의 돈으로 구입을 한 것이든 내 돈으로 구입을 한 것이든
전부 다 자산이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요 얘기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정에 자산이라는 것도 유동자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뭐, 부동산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 비중을 잘 가져가야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이런 개념적인 거를 이해를 하면,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해나가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주식 공부죠. 주식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재테크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재테크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특히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 회사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는 비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부채를 상환한다, 이거는 대표이사가 능력이 있어서 부채를 상환한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능력이 없다, 그걸 알려주는, 이 돈이 있는데 내가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나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되겠다. 좀 약간 보수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회사를 확장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안정성을 이제 추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악재고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니까. 다음으로 할 얘기는 이제 이 자산은 이제 이 유동자산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1년 기준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유동자산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화하기 위해서 판매 과정에 필요한 이 재고자산, 요게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재고자산.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 재고자산의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이 이제 제일 많죠. 이게 회계 조작에. 유동자산에도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나?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공장에서 볼펜을 하나 만들었어요. 유동자산이죠. 근데 그게 팔리냐 안 팔리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음료수를 만들었어. 근데 안 팔리는 음료수야. 조금 있으면 썩겠죠. 그게 이제 판매가로는 예를 들어서 그게 2,000원이다. 근데 그게 팔려야 2,000원인 거지. 그렇죠. 원가는 500원도 안 되겠죠. 네. 색깔은, 네.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회계 조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동자산이라는 개념은 1년 이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산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회사마다 이제 어떤 회사는 재고자산이 이제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 거고, 유동자산 중에서도 어떤 회사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많겠죠. 이거는 은행 얘기겠죠. 아니면 단기 금융상품 이것도 은행 얘기가 좀 대다수 차지를 하겠지만 증권사도 좀 많이 해당이 될 거고, 이 단기 투자증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증권사나 아니면 이 자산 운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있는 회사들이 이제 거의 대다수 이쪽 자산이 많겠죠. 이쪽 자산보다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어떤 이제 어떤 업무를 보냐, 어떤 일을 하냐, 그거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 얘기를 이제 이쪽에서 이제 워낙 좀 이 뻥카가 기존에 많았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없죠. 이것 때문에 사건 사고 난 게
최근 한 5년 이내에는 제 머릿속에는 좀 없거든요. 뭐 제가 우량주만 해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취급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요것 때문에 사고 나는 회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넘어가면, 자산은 지금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그냥 큰 개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뭐 뭔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자산이라는 개념 먼저 이제 개념적으로 먼저 잡는 거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금융상품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한 투자 주식, 뭐 우리사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비행하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이쪽 비중이 이제 클 거고,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여기는. 네, 여기는 워낙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요런 얘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좀 5년 전 자료라서, 5년 전에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 고덕 국제 신도시를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 땅값이 이제 장난 아니게 오르는 거죠. 근데 여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주변 땅값도 같이 오르는 거죠. 이 주변 땅값도. 그리고 이 주변 땅값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도로가 새로 생기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지도 하나 열을게요. 그래서 아까 그 고덕 신도시로 다시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일대에 신규 도로가 뭐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과거 지도가 아까 저기가, 그렇죠. 아까 저 지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보면 5년 사이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덕이 생겼으니까, 고덕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볼 수가 있는 내용인 거죠. 이상하게 느리더라고요. 자, 여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송탄부터 시작해서 서정리역 해서 여기 지제역 여기인 거죠. 그리고 일본국도는 요 옆에 얘가 이제 일본국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택역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하고 아까 그림으로 봤던 얘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안에는 이렇게 그냥 점선으로 돼 처음에는 이제 도로가 없으니까 점선인 거고, 지금은 이제 이 안에 도로가 다 생긴 거죠. 이렇게. 여기 특히 이 40번이라고 돼 있는 여기를 이렇게 보세요. 이 평택 JC가 있고, 그 다음에 송탄 IC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사이에 평택 고덕 IC가 새로 생겼죠. 평택 JC가 있고, 송탄 IC 있고, 사이에 이 고덕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 평택 고덕 IC가 새로 생긴 거죠. 이 IC가 생기면서 이 도로가 이제 연결되는 도로가 이렇게 생긴 거고, 이 도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 도로는 기존에 이쪽에 없었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밑에 이 오성 IC로 해가지고 요 38번 국도에 연결되는 이 도로. 그러면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일대 땅값이 또 오르겠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 도로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고덕 신도시만 이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주변도 오른다, 그 얘기가. 그 중에서도 더 오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 도로도 이렇게 보시면 이 밑에 이제 다 끊겨져 있잖아요, 이쪽이.
근데 가장 최근 도로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그죠? 일본 국도하고. 큰 길로. 예, 큰 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좌우는 또 얼마나 많이 올랐겠냐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좀 이제 감이 좀 점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도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이 땅값 변화가 워낙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지금 이 광동제약이 바로 옆에 있더라. 그러니까 회사가 그 바로 옆에 있다면 특히 이 제가 이제 한미약품 예제를 여기다 적어드렸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 네이버로 잠깐 찾으면요. 한미약품 연구센터가 이 경부고속도로에서도 보이거든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신 적 있죠? 모르겠어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경부라인이거든요. 경부라인.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확대를 막 하다 보면 요 기흥 IC 지나서 남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요 오른쪽에 한미약품이 있는데 이 거리뷰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죠. 그래서 한미약품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됐는데 얘죠, 얘. 이렇게 보시면 한미약품 연구센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전에는 이 왼쪽으로 또는 이 뒤로 아파트 단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 아무것도 없었고 얘 하나만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런 건물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찍은 거라서 이게 나타나는 것 뿐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한미약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한미약품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저 위치에 있는 이 위치란 말이에요. 이 위치. 이 위치는 1동탄과 2동탄, 특히 2동탄 한가운데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이 도로가 이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 이 영천 사거리라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한미약품 사거리였거든요. 영천 사거리로 바뀌었네요. 이 도로가 이 도로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이 도로가 편도 1차로였어요. 편도 1차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보면 되죠. 이렇게 바로. 지금 사거리예요, 사거리. 이렇게 변한 거죠. 이렇게. 딱 차선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5차선. 그죠? 5차로. 그 중에서도 이거는 우회전 차선이니까 최소 편도 4차선 도로가 되는 거죠. 그럼 왕복 8차로. 완전히 엄청 비싸겠죠. 그러면 이 땅값만 해도 편도 1차로에서 편도 4차로로 바뀐 거니까. 그러면은 최소 10배거든요. 땅값만 해도.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제 기존 부지가 있을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토지값만 해도 얼마냐는 거죠. 거기에 건물까지 있으니까 이 건물도 보면은 위치가 한 가운데잖아요, 또. 그죠? 한 가운데니까. 그러니까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장난 아닌 거죠. 더군다나 얘가 또 지하화가 돼버리면 이 경부고속도로 지금 지하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오르겠죠. 얘가 이 일대가 여기가 이제 더 좋아질 거고 어떤 개발이 일어날 테니까 하다못해 공원으로만 바뀌어도 그 혜택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는. 그리고 조망권도 좋아질 거고. 하여튼 이래저래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도 호재가 있겠죠. 그런 상태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그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한미약품을 좀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그때가 2015년인 것 같아요. 그때인 것 같아요. 지금 한 6만 원 하던 게 74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10배가 넘게 이제 오른 거잖아요. 그죠? 한 15배? 이거 30이니까 15배는 안 되고 한 1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올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면 3월이죠. 3월. 3월 3일부터 이제 날아가기 시작해서 계속 날아갔죠. 막 상한가도 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이때. 이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땅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네. 토지. 이때 발표가 됐나? 동탄 재개발? 아니요. 입주요. 입주? 네. 여기서 이제, 여기는 다 허허벌판이에요. 지금 다 공사 중이고, 막. 동탄역이 여기 있거든요. 시범단지가 이렇게, 이제 시범단지부터 보통 입주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단지 입주를 막 하는 시점이 3월 1일, 2일 그때부터 이제 막 입주를 하는 거예요. 2월 말부터 이제 사람들 막 들어오고. 그때가 요때라는 거예요, 요때. 2월, 3월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리고 계획이 돼 있었을 텐데 왜 그때 올랐을까?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친구가 놀러 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나 지금 여기 있다. 이 위치 설명을 하려면 한미약품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얘 오다 보면 한미약품 치고 일단 와.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지하차도를 건너서, 여기가 지하차도거든요. 지하차도 건너서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 그런 다음에 이 신호등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건너.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위로는 이동탄을 들어갈 방법이 없고요. 밑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왜냐하면 중간중간 공사 중이라고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아는 사람들은 찾아갈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 초행길은 무조건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했던 거죠. 그러면 뭐 기본 1000세대인데 그죠? 그러면 부부면 기본적으로 한 2000명 된다고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 일단 초대 일단 가족만 해도 부모 그다음에 형제 그리고 나서 뭐 친한 친구들 뭐 근처에 이제 이사 갔다고 하면은 잠깐 놀러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술 한잔 하자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여기가 우리 집이야 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여기는 공사하는 아저씨들도 헤매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이 랜드마크성 건물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무조건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 그럼 무조건 가거든요. 무조건 가서 랜드마크성 건물이 있나? 요거 먼저 확인해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둘러보는 거죠. 무조건 가는 게 좋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설명 이해되셨죠? 이 토지는 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접근성이에요, 항상. 그리고 얼마나 많이 떠들어대냐. 그러니까 막 사방팔방에서 막 엄청나게 떠들거든요. 이거는 조금 지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평택에 뭐가 들어오고 뭐 하여튼 뭘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뉴스들이 사방팔방에서 막 엄청난 거죠, 막.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굉장히 강력한 이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실적이 있었던 거죠. 네.
보면 2894에서 3139에서 이 매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삼다수 매출이거든요. 삼다수 매출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좀 이따 이제 맞아 이 영업권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늘어나는. 당기순이익도 보면 같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차트가 이제 막 우상향 차트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왜 이 한미약품은 그냥 격가지로만 설명을 한 거고, 그거 못지않게 이제 광동제약도 한때는 이런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 고덕신도시가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이제 끝났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제다. 지금은 둘 다 예제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보고 뭐 좀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좀 하지. 안 보여요, 회사가. 랜드마크성 건물이 아니에요.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저 매출이 그 물 때문에 삼다수 때문에 이제 발생된 매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주 삼다수에서 제주시청인가? 그쪽에서 이제 광동제약에 삼다수를 이제 그만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막 풍문으로 막 돌 때라서 좀 비추였죠. 그러니까 오를 만큼 몰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광동제약 보시는 거잖아요. 광동제약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본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5년을 본 거잖아요. 우가 하향되고 있잖아요. 안 사길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가 하향 차트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제가 우 상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다.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광동제약은 이 정도로 해서 끝내고요. 다음 할 얘기는 광동제약 끝내고 무형자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잠깐 끊고 다시 시작할게요.